결혼을 약속하기 전까지도 이러한 배경 차이에 고민을 많이 했으나 아내는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금까진 작품 활동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제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남자를 만나볼 기회도 많이 없었어요. 어쩌다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저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거나 절 이용하려고 다가온 사람들이었기에 사람을 못 믿은 것도 있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이라고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고독하고 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 곁에서 함께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마침 갤러리 인테리어 작업을 하러 오셨던 호식씨 친구분에게 호식씨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족한 점 많은 나라도 진심으로 좋아해주지 않을까, 나를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역시 호식씨는 제 기대를 저버리기는커녕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정하고 진솔한 사람이셨고요. 진주씨, 호식씨는 저의 어떤 조건을 보고 만나나요? 제 외모를 보고 만나나요? 무슨 그런 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저 역시 진주씨의 선하고 아름다운 내면에 이끌린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게 없잖아요. 우리 조건이나 배경, 외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서로만 생각해요. 제 나이도 곧 50이고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전 이제 호식씨와 함께하며 남은 여생을 고독하지 않게 살고 싶어요. 참, 어찌나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곱고 예쁘게 하던지.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한 전 우선 재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실종된 지 20년. 여전히 생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아내와의 길고 긴 혼인을 마무리 지어야만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주변에선 그러는 김에 사망신고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권했지만 그것만큼은 아직 마음이 서질 않더군요. 새 아내 진주씨도 은연중에 아직 저에게 아내와 딸을 향한 그리움이 짙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 알고도 저를 이리 품어주겠다고 하니 정말 선녀 같은 사람이죠. 6개월, 20년의 기다림을 끝내는 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6개월이더군요. 배우자 없는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저는 곧바로 진주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야 아는 사람들만 불러 소박하게 치르고 싶었으나 여자들에게는 결혼식이 생애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라죠. 특히나 재혼인 저와 다르게 초혼인 그녀를 위해 식은 가장 화려하고 멋지게 해주고 싶었고 그녀 역시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으나 저의 진심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20년 만에 새 출발 아닌 새 출발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정말 잘 어울리고 고운 커플이 나왔다며 축하해 주었고 특히나 진주씨를 저에게 소개해준 친구놈은 이게 다 제 덕이라며 신혼여행 다녀오면 거하게 한턱 안 쏘면 번개를 맞을 거라며 어찌나 떵떵거리며 놀려대던지. 이제서 내게도 행복이 오는구나. 이젠 그 휑하고 넓기만 한 아파트에서 외로움에 몸소리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슴 한편에선 아내와 딸을 향한 그리움이 크게 자리했지만요. 저는 내심 제가 아내의 사망신고를 하는 날은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나서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재혼한다는 것이 새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녀라면 다 이해해줄 것만 같은 믿음도 있었죠. 새 아내, 아니 저의 아내는 연애 때와 똑같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서 깊은 집안에서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탓에 사람을 쓰는 것에 익숙했던지라 집안일을 잘하지는 못했어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작품 활동도 바쁠 것임에도 어떻게든 저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지 못해 안달이었죠. 여보, 곧 당신 생일이죠? 그때만큼은 일을 하루 정도는 쉬고 나랑 보내요. 내가 이벤트도 준비해놨어요. 또 날짜가 그렇게 됐나? 됐어요. 뭐 그리 중요한 날이라고. 난 결혼기념일도 깜빡깜빡 하는데 나만 챙겨받기 미안해서 안 돼. 그런 말 말아요. 원래 사람이 다 취향이 다른 법이고 잘하는 게 다른 법이잖아요. 난 그냥 날짜 기억을 당신보다 잘하는 것뿐인데요 뭐. 그러지 말고 당신도 가끔은 쉬어야 해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매일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는 병나요. 이제 나도 있는데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기셔야죠.
나조차도 잊고 지내는 내 생일을 챙겨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의 생일, 20년 만에 먹은 생일 미역국은 간이 좀 덜 들었지만 눈물로 간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었고 우리 신혼생활은 무탈하고 소소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아이는 없이 이대로 강아지나 한 마리 입양에 기르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20년을 넘게 기다리던 빈자리가 드디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조기 은퇴해서 아내의 작품 활동이나 서포터하면서 둘이 오붓하게 여행이나 다니는 삶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서 서서히 아내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위화감이 느껴져서 부드럽고 자애롭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이 거기 있더군요. 아, 이게 뭐예요? 그거 새우구이 초벌인데 강씨가 제주도 다녀오면서 맛있다고 사다 줘서. 냄새. 지금 한창 전시회 준비 중이라 예민해 죽겠는데 이런 걸 가져오면 어떡해요? 아니, 난 당신 고생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먹으면 기운이 좀 날까 해서. 됐어요. 지금은 식욕도 없고 이렇게 당신이랑 대화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조차 아까우니까 방해나 하지 말아요. 며칠은 아예 화실에서 살 거라 집에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 이제 나이도 생각해야지. 당신 지금 나 늙었다고 흉보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눈에 당신은 항상 젊고 예쁜 여신님이지. 당연히 그래야죠. 당신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나에 비하면 아저씨, 할아버지 아니에요? 당신이 나더러 늙었다 그러면 양심도 없는 거지. 아내의 말은 점점 수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고 단순히 작품 준비 때문에 바쁘단 것만으론 저 역시 슬슬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얼굴과 이름만 같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아내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보다 화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언젠가부턴가 아내에게 오는 연락은 모조리 돈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개최하는 전시회에 투자를 좀 해달라. 화구 교체를 해야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다. 아내 집안도 재력이 부족한 집안은 아니었어서 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점점 돈을 요구하는 빈도와 액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부의 재산은 공공재이니 아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남편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이젠 결혼기념일도 남편의 생일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일에조차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거나 사교 모임이 있다며 회피하는 아내의 태도 자체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참 불길한 예감은 왜 틀리는 법이 없는지요. 결혼 5년 차, 전 아내의 불륜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내의 나이 차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젊은 화가와 바람이 났더군요. 전 한 번도 아내 휴대폰을 뒤지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고 아무리 부부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다고 생각했기에 암묵적인 협의하에 서로의 사생활을 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아내가 자신의 차가 고장났다며 화를 내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차를 빌려달라기에 별 생각 없이 빌려주었는데 막상 키를 빼앗듯 받아들고 차를 몰고 사라지는 아내를 보니 슬금슬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다음날 오전 밤을 새고 돌아온 아내의 행적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전 차량의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뒤져보았고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차가 향한 곳은 교외의 어느 풀빌라 리조트. 그리고 아내는 그곳으로 가는 길 도중에 웬 젊은 남자를 태워가더군요. 그 후에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은 차마 제가 사연에 옮겨졌기에는 너무나도 천박하고 더러워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 그동안 점점 차갑고 냉랭하게 변했던 아내의 태도도 은연중에 저를 아저씨 할아버지라며 깔보고 무시하던 말들도
작업이 바쁘지 않을 때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나돌던 것도 모두 한 방에 이해가 갔습니다. 예술하는 사람이라 예민할 수도 있겠지.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 남편이랍시고 간섭하면 질려서 도망이나 가지 않을까 싶어 조심하고 조심했던 제가 미련한 놈이었던 거죠. 전 일단 조용히 숨죽이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전처를 원망해 본 적이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전처도 정말 바람이 나서 도망간 게 아니었을까? 정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나랑 결혼만 하면 여자들이 변하고 바람이 나버리는 건 아닐까? 정말 오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들면서 두 번은 속지 않겠다는 생각에 차라리 오기가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 배신감과 자괴감은 겪어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어쩌면 25년 전의 그 일조차도 현재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는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쌓았던 서름이 그 일로 한 번에 터진 거겠죠. 저는 차곡차곡 증거를 모으면서 아내의 새 전시회 소식만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순간에 나타나 이혼 합의서를 내밀기 위해서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겐 충분한 복수가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때마침 강남에 위치한 모 백화점 갤러리에서 아내의 전시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들렸고 저는 당일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아내의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그날 제가 바빠서 못 오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초대도 안 했기에 제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겠죠. 어쩌면 거기에 상간남도 당당하게 불렀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죄 지은 것도 없이 가슴이 쿵쾅쿵쾅 뛰더군요. 역시나 아내의 전시회는 성황리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볼 정도로 유명한 정재계 인사들이 다수 와서 전시회를 축하하고 있었죠. 제가 아내의 남편임을 알리고 전시회에 입장하려는 순간 벼랑간 저 안쪽에서 쨍그랑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를 포함해 전시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곳으로 달려갔고 집에서 보여주던 것처럼 날카롭고 예민한 모습으로 소리를 치는 아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고용한 직원이 아내의 옷에 커피를 쏟은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닦아드릴게요. 젊은 여직원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내의 옷을 닦아주려 했으나 아내는 평소 저에게 그러는 것처럼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면서 여직원의 손을 쳐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 더러운 손이며 싸구려 천조가리를 어디에 갖다 대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이 옷이 얼마짜린 줄은 아는 거냐고? 너 같은 천민들 월급으로는 1년을 모아도 못 사는 옷이라고. 어떡한다. 이거 국내 3벌밖에 안 들어온 한정판인데. 죄송합니다. 뭐해? 지금 당장 무릎 꿇고 개처럼 기면서 사과하지 않고? 네? 아니면 이 옷 변상해 줄 거예요? 이거 이제 국내에 없어서 돈 있어도 못 구하는 옷인데. 하긴 돈도 없겠지만 어떡할 거야? 빨리 결정해요. 이 옷을 변상해 주던가 무릎 꿇고 빌던가. 아내는 여직원을 향해 가멸차게 비웃으며 갑질을 시전하고 있었고 그걸 보는 제 마음속에선 그나마 아내를 향해 남아있던 잔정도 다 떨어지더군요. 그래도 바람이 나기 전에 보여주었던 다정한 모습만큼은 진심이라 믿고 싶었건만 그게 바로 저 여자의 본 모습이었던 거죠. 딸뻘은 되어 보이는 젊은 여직원은 울먹거리는 얼굴로 한참을 주변을 둘러보며 눈치를 살폈으나 안타깝게도 그녀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라도 나서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잠깐이나마 들었지만 저는 거사를 앞두고 있었기에 함부로 아내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직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고 치마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탓에 무릎을 가리고 있던 치마가 올라가 허벅지가 드러났죠. 그 심각한 순간에 여자 다리나 감상하는 변태냐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은 여직원의 오른쪽 허벅지에 선명하게 드러난 화상 흉터 때문이었습니다. 스타킹을 신고 있었으나 분명하게 보였죠. 잠깐만요.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어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 그 여직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여긴 어떻게 왔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저기 아가씨, 초면에 미안한데 다리의 흉터 좀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초면에 변태 같은 부탁을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25년 전에 소식이 끊긴 내 딸한테도 똑같은 흉터가 있어서 그래요.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이야기 들은 거 없어요? 다리에 흉터가 왜 생겼는지 같은 거. 제가 3살 때 기름난로에 데이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손발이 벌벌 떨리더군요. 제 딸도 정확히 똑같은 이유로 화상을 입었거든요. 3살 때 말이죠. 혹시 아가씨 나이가? 29인데. 자꾸 이런 질문해서 저 진짜 미안한데 혹시 어머니 조남이 이미순인데요. 혜민이? 정말 내 딸 혜미야? 아빠야. 아빠 몰라보겠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름이 혜미였는데 정말 아빠예요? 날 낳아준 아빠 맞아요? 그랬습니다. 아내에게 갑질을 당하던 가엾은 젊은 여직원은 바로 제 친딸이었던 겁니다. 이게 대체 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 전처와 딸은 25년 전에 죽은 거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죽었다고 했어? 실종신고되었다고 했지? 당신 지금 감히 내 딸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었단 말이야? 어머, 난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 네가 우리 딸이구나. 25년간 네 아버지가 널 얼마나 찾아 헤맸었는데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야. 내가 네 새엄마란다. 정말 가증스럽고 소름 끼치죠. 내게 이 핑계 저 핑계로 받아간 돈으로 젊은 놈이랑 뭐하는지 이젠 저도 다 아는데 말입니다. 전 그 더러운 여자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 소리쳤죠. 당장 그 더러운 손 내 딸한테서 떼! 저 더러운 손이라뇨.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웃기지 마. 당신이 뒤에서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내가 다 알아. 전 처음엔 아내에게만 슬쩍 보여줄 예정이었던 불륜 증거 사진들을 서류 가방에서 꺼내어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찌라시처럼 뿌려버렸습니다. 처음엔 그게 뭔가 싶어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우아한 화가의 추악한 뒷모습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내가 오늘 전시회 축하라도 하러 온 줄 알았어? 이거 까발리고 이혼 요구하러 온 거야. 당신 내년 초에 오픈 예정이라던 그 갤러리도 투자 중단하고 원금 회수 요구할 거야. 계약은 파기야. 결혼도 끝이고. 여보, 그것만큼은... 소름 끼치니까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투자라도 제대로 받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내 딸 혜미한테 무릎 꿇고 빌어. 그 여잔 벌벌 떨면서도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쉬이 무릎을 꿇지는 못하더라고요. 더 볼 것도 없다 싶어 전 딸의 손을 잡고 밖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 보낼 테니까 앞으로는 집이고 뭐고 내 눈앞에 다신 띄지 마. 투자도 물 건너간 거니 그리 알고. 여보, 잠깐만요. 여보, 내 이야기 좀 들어봐요. 그 남자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몇 번씩 호텔을 같이 들락거리던 사이인데 그런 사이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고 더러운 입으로 날 부르지도 마. 꼴에 자존심은 있어 끝까지 무릎은 못 꿇더군요. 뭐 저야 돈 굳었으니 잘된 일입니다. 그날 전 25년 만에 재회한 딸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5년 전 생활고에 지칠 대로 지친 아내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판단해 딸을 데리고 떠났고 지방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남자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새로운 신분을 얻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딸을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돈은 있었어도 좋은 사람은 못 되어 바람 문제와 술 문제로 매일같이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그 탓인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50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논팽이가 딸에게 잘해줄 리는 없어서
딸 역시 엄마의 죽음 이후 다른 놈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핍박을 받다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도망치던 나와 이곳에서 직장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말입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친아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늘 미안해 했었어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욕심에 눈이 멀어 그런 사람을 배신하고 와서 너무 미안하다고. 볼 낯이 없어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디서 무얼 하고 사는지 소식이나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날 절 데리고 나온 것을 계속 후회하셨어요. 유언조차도 아빠를 만나게 되거든 꼭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랑 네 엄마를 얼마나 찾았는데, 20년 넘게 찾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이 집도 사실 너하고 엄마가 돌아오면 같이 살려고 산 집인데. 저와 딸은 25년을 묵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밤을 지샜습니다. 그동안 애엄마가 했을 몸고생 마음고생이 생각나 더 사무치더군요. 언제든 돌아와만 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결국은 살아서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그렇게 독한 마음 먹고 저를 떠난 아내의 다짐처럼 우리 딸만큼은 너무나도 예쁘고 똑부러지게 잘 키워두었더군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을 나온 딸은 당장 한국에 와서 적응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어 능력자를 우대하는 전형으로 백화점에 단기 근무를 한 것이었고, 자신의 목표는 한국에서 영어 어학원을 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목표가 확고한 우리 딸, 멋지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 이혼을 합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아득바득 소송을 걸어오는 여자 때문에 시간을 끌곤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에게 유리한 상황이기에 거칠 것은 없습니다.